그날 오래된 집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첫마디. 아버지, 저예요. 준호요. 15년 동안 멈춰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도 못 쉰 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73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둔해진다지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15년째 돌아오지 않는 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마저도 어쩔 때는 너무 크게 들립니다. 아내는 늘 집안에 따뜻한 조명을 켜두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선반에는 아내가 고른 캔들 무드등이 하나 있습니다. 불을 켜면 은은하게 오렌지 빛이 번지며 바람 없는 날의 촛불처럼 잔잔히 흔들리는데 그 조명은 아내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혼자 있는 날이면 그 조명을 켭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이 들 때 이 빛이 그 빈자리를 살짝 덮어주는 것만 같아서요. 그래도 아내의 빈자리는 이 조명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아들의 빈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 15년. 그동안 저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사람도 들을 사람도 없는 방 안공기만 조용히 떨려왔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생각합니다. 내일은 혹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먼 곳으로 사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에서 한창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기라 불안했고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 모든 부담이 제 어깨 위에 쌓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사업을 해보겠다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뭘 그렇게 서두르냐고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왜 항상 반대해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지. 아내는 조용히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고 아들도 힘든 시기였잖아요. 괜찮아.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말렸지만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자존심이었는지, 그 순간의 무지함이었는지 아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지만 그 잠깐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집의 현관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들의 발걸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1월 초 어느 날 아침, 날씨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계절과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우편함을 열다 조금은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작은 봉투,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뒷면을 뒤집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필체의 느낌이 봉투 겉면에서 묘하게 풍겼던 겁니다. 봉투 속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단풍이 예쁘게 물든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4줄. 그런데 그 4줄이 저를 그대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종이 끝부분이 살짝 접혀 있었는데 그 접힌 모양조차도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며 종이를 접던 습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혹시 내가 마음이 약해져 누구의 편지든 아들의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닐까? 겁도 났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 펼치고 접었습니다. 밤엔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마치 종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아들이 그 근처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쓰던 노트, 옛 사진들, 버리지 못한 편지들, 그리운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손수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옛날 폴더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아내가 꼭 보관하던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오래된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한 통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 준호.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말할 용기가 없어요. 다음엔 꼭 연락드릴게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하루 뒤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 문자를 제가 알면 더 마음 아플까봐 끝내 제게 말하지 않고 혼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폰을 버리지 않고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이유도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혼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움 속에 보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냥 울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지금 당장 절박하게 걸어온 것처럼 강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 뒤 숨을 들이키는 듯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깃든 조금은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준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늦가을 바람처럼 갑자기 깊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너 진짜 준호냐? 말하는 동안 제 입은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혀있던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하지만 감정이 차올라 제대로 이어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늦었다고? 준호야. 아버지는 내 목소리만 다시 들을 수 있다면 15년도 아니 30년도 그래 그만큼이라도 기다렸을 거다. 준호야, 너가 살아있어줘서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 속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목이 메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제 의지가 아닌 15년 동안 속으로만 불러온 이름이 비로소 밖으로 쏟아져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말을 해야만 이 아이가 진짜 제 앞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말을 할수록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떠난 건 아버지를 이유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천천히 마치 오래 잠겨 있던 상처를 드러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처음엔 금방 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계속 나빠졌어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걸 아버지께 말하는 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떨림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혼자서 싸워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실망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꿈을 반대한다고. 근데 제가 틀렸던 거예요. 잘못한 건 전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들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목이 막히는지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연락을 하려고 휴대폰을 들면 손이 떨렸어요. 번호만 쳐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다시 전원을 꺼버리고 그걸 몇 년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상 위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깊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었어요. 엄마 지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한 일이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이유가
단순한 외면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은 자책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년 아버지 생일마다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번호까지 눌러놓고 끝내 통화 버튼을 못 눌렀어요. 그게 제 15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 안이 꽉 잠겨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오랜 세월을 버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그 말은 15년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시간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상을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인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꾹 누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기로 한 날, 저는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15년 동안 묵은 먼지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이 집에서 다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마시던 차였습니다. 티포트에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천천히 피어올라 주방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올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숨에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 두 팔이 움직여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조그만 테이블 조명을 켜두었습니다. 오렌지빛 조명이 식탁 위를 조용히 밝혔습니다. 아들은 허브티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누구보다 큰 용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준호가 돌아왔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오늘 드디어 왔어.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듯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이름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켜질지도 모릅니다.